네, 안녕하세요. 보도국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31기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이 비행기 안에서 새 비행기를 개발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최근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언론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연수를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직 언론인이 한 얘기를 이제 제목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라디오 방송사지만 노컷 뉴스를 시작을 하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현재 또 사실 앞에 벽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얕고 미약하지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반성을 해보자면 저는 연수를 가기 전에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고 되게 왜 이럴까,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되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신 분이 많나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일단 좀 머릿속에 구체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답답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뉴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점을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부터 좀 진짜 보도국 따로, 편성국 따로, 기술국 따로, 경영진 따로 이렇게 말고 정말 같이 같은 선상에서 좀 출발해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얘기하시면 부담 되지만 좀 용기를 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이제 보도국 기자의 눈으로 느낀 점을 사실 이 PPT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의 모든 사정을 아는 게 아니고 혹시 PD 분들이나 기술국이나 경영진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고충이 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안에서만 문제다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혹시 이제 이견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얕고 피상적이고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나 PD들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산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뉴미디어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저한테 드는 생각은 지금도 힘든데 아니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하면 그거 막느라고 헉헉거리면서 무슨 뉴미디어지? 나한테 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그게 저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사실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알게 됐고요. 연차, 소속이 어딘지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옆에 되게 가까이 와 있는 얘기고 우리가 진짜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라는 거를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사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회의적인 그런 포즈를 좀 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좀 진취적으로 제 자신도 좀 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사실 2011년, 12년 이때부터 인터넷 뉴스도 많이 죽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구글의 레버뉴나 페이스북 이런 거에 그거는 정말 수직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인터넷 뉴스도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근데 이제 그래 우리는 노컷 뉴스를 굉장히 먼저 도입을 했고 사내에서 이런저런 논의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굉장히 좀 늦었고 문제가 있고 우리 내에서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젊은 층에서 요새 네이버로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법 같은 걸 검색할 때도 유튜브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스 콘텐츠,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교부 출입이라서 계속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젊은 사람들은 20대만 해도 다 유튜브를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해오던 관성에 젖어서 새로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위기다. 우리 회사도 물론 노력을 하죠. 근데 뭐 보도국 안에 뉴미디어 부도 있고 뭐 디미센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런 노력이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은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해요. 콘텐츠 중심의 어떤 통합된 구조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센터 따로, 편성국도 따로 노력하죠. 보도국 따로 노력하죠. 경영진에서 또 경영진의 막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그 국간, 뭐 구성원들 간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분명히 이제 뭐 디미센 디지털 미디어 본부도 이제 뭐 만든다고 하는데 경영진에서 분명히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갖고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충분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틀에서 변화를 하려면 경영진에서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틀에 어떤 변화를 줘야 구성원들이 그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 변화 시도가 좀 조각조각이고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누가 리드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런 면에서도 저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과연 우리는 CBS는 이런 뉴스를 만든다. 우리의 강점은 뭔가? 이걸 사실 생각했을 때 타 언론사랑 비교했을 때 과연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가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일단 우리는 굉장히 콤팩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연수를 이제 타사 기자들이랑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한 건 오히려 우리 조직 같은 조직이 막 빨리 흩어지고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발전 가능성을 오히려 갖고 있는 조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희망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됐고 어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조직 개편 이런 거가 전제가 된다면 협동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편성국이나 보도국에서 서로 협동하고 있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사실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또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보도국에서도 그 아침 뉴스에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조은정 선배도 계시면 조은정 선배가 이제 뭐 문화부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골라서 유튜브로도 제작을 하시고 하거든요. 되게 이제 바쁜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영상 매체에 좀 도전해 보려는 기자들도 있고 정말 젊은 주니어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를 노력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바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견학했던 언론사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이미 이제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CIR이라는 데 아시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거든요. 근데 많은 콘텐츠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구조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한 콘텐츠에 2~3명의 기자 혹은 PD? 그러니까 거기는 기자 PD 구분도 없고 저널리스트가 붙어서 한 뭐 2달 정도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In Jennifer's Room이라는 CIR에서 만든 콘텐츠인데
I think Jenny was 6, 7, 8 months old. I could see something wasn't right. I knew it. When she was 3.5 years old, I had her tested. And sure enough, they said something wasn't right. And they put her in a special school. And she went from special school to special school and then to a group home. It turned out that Jennifer had severe mental retardation. She was also bipolar. Her family moved her in and out of group homes in Northern California during her youth. In 2002, when she was 27, she ended up at a state-run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in Sonoma County, California, in the middle of wine country. She was put in the Corcoran unit, an all-female wing on the east end of the facility. She lived at Corcoran almost full-time, except when her mother occasionally took her home on weekends. To protect the identity of Jennifer and her family, a voice actor is reading her mother's statements. She'd cry that she wanted to stay home. I don't want to go back. I would go every other week, pick her up, bring her home. I was doing that almost every other week for 4 or 5 years. I never missed a day. I was a really hands-on mom. If I saw a bruise, I would scream and yell. 짧게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주 기반 운영 시설의 장애인 여성들을 향한 성폭력을 이제 취재를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짜 목소리도 못 쓰고요. 영상도 없었고, 그리고 뭐 비디오 자료 이런 것도 쓰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성우를 써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실 저보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 것 같거든요. 기사 같지가 않잖아요. 뭐 프로그램적인 면에 좀 가깝긴 한데 아무튼 기사 같지가 않으니까 좀 기사의 정답에서 좀 먼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 영상물은 언론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사회적 반향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에미 어워즈 영상물 부분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자동차 근로자들의 이제 문제를, 이거 좀 유명했고, 이 보도가 국내에서도 인용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올린 보고서에도 링크를 붙여놓긴 했는데, 이 CIR 리빌이라는 언론사에 들어가가지고 리슨을 누르면, 뭐랄까, 굉장히 품질 좋은 라디오 뉴스가 나오거든요. 되게 길이도 뭐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좀 길고, 거기 이제 인터넷 뉴스 붙이고 영상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내요. 근데 우리도 라디오 뉴스지만 얘네는 물론 뭐 우리랑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콘텐츠에 신경을 써서 질 좋은 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이 언론사가 알려지고, 이 언론사의 콘텐츠가 알려지고, 사회적 반향이 있고, 정말 뭐 5줄, 6줄짜리 스트레이트 기사를 하루에 10개 쓰는 것보다 훨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리도록. 뭐 다른 언론사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제 유명한 자연물 같은 거 다루는 잡지인데, 사실 뭐 변화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도 VR을 도입해서 벌써 앱이 있어요. 여기 이 VR 콘텐츠에 맞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그런 팀도 따로 있다고 해요. AJ 플러스라는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언론사인데요. 여기는 제가 좀 사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이런 걸 붙여놓긴 했는데, 그냥 되게 굵직굵직한 관심사들을 모바일 한번 포맷을 ajplus.com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게 알기 쉽게 돼 있고, 독자가 원하는 뉴스를 생산하고 독자가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콤팩트하고 주류 언론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잡아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아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언론사고,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발굴 측면에서 제가 좀 하나를 넣었는데, 뭐 기존에 꼭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도,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쌓인 뉴욕타임즈의 레시피들을 그냥 모아서 새 페이지를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그냥 쌓여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내보내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뉴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게 되게 수익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뉴욕타임즈는 지금 벌써 서브스크라이브도 돈 내고 보는 뉴스도 거의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CBS 아니고요. 미국 CBS를 견학을 했는데요. 여기는 넷플릭스랑 자기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가서 뭐 한 1시간 정도 그 마케팅 분야에 있는 분과 또 한국에 오고 가고 했던 그 기자와 또 얘기를 직접 나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점은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의 콘텐츠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진짜 뉴스를 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물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기본은 콘텐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까? 과연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과연 우리 회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심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인데 그거를 미국 CBS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BS의 뭐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서 뭐 동시 상영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벽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1번은 정말 중요한 건 오디언스 중심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스 소비자가 원하는 뉴스 혹은 콘텐츠가 뭔가, 또 그들이 그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 하냐.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논의, 뭐 52시간 논의와 맞물려서 뭐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들도 높으시니까 굉장히 그런 논의들이 회사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잘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잘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지금 보통 논의에서는 뭐 유튜브를 하자, 뭐 힘을 좀 덜고 뉴미디어 콘텐츠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또 마음속에 또 불안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아니 우리가 라디오 매체인데 라디오 뉴스를 안 하면 이걸 하면 라디오에 좀 힘이 빠지고 그러면 그게 뭐 회사냐?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사실 뭐 주요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인 기자나 PD들이 달려들어서 막 어떤 뉴미디어에 맞는 콘텐츠를 막 아이디어를 내고 짜내고 막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조와 뭐 우리의 일하는 시스템과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과연 우리 뉴스를,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뭐 어디로 뉴스가 나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나는 공식에 맞춰서 뉴스나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 공식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게 기자로서 보기에 좋은 뉴스인지 아닌 뉴스인지 신경을 쓸까? 1도 안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봐서 유익하고 재밌고 접근성이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의가 좀 이런 사고 방식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난 뭐 KQED라는, 바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제 거기 있었던 전직 언론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라디오 매체 기반이었는데 굉장히 좀 변화를 잘 시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TV도 하고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회사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라디오 매체니까 제가 라디오 매체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 매체인데 너네랑 비슷하다. 너네는 어떻게 했어? 만약에 나보고 지금 당장 뭐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뭘 찍어오라든지 뭐 갑자기 유튜브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솔직히 거부감이 들 것 같아.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젊은 나도 그런데 또 좀 나이 있는 기자들이나 PD들은 또 좀 그렇지 않을까? 대체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니?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뉴스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카메라 들고 가서 찍는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물론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미국에 있는 누구 박사를 취재를 한다. 그러면 뭐 다른 방송 매체 같은 데는 막 취재 비자를 받아서 좋은 카메라랑 막 코디를 고용해서 막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는 지금 당장 그렇게 확 변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그냥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해라. 그게 뭐가 어렵냐. 스카이프 화질 안 좋다. 하지만 뉴스 소비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너에게
영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TV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뉴스 소비자들은 전혀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좀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플랫폼은 매체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더 이상은 플랫폼이 매체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난 것 같아요. 최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CIR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봤더니 상이 막 벽에 막 네 면을 막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영상 매체에 관련한 상, 뭐 인터넷 뉴스 상, 뭐 라디오 매체한테 주는 상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콘텐츠고 독자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반향이 있느냐지 우리가 지금 우리 라디오를 버릴 순 없어.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논의가 사실은 이미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되게 캐캐 묵은 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거는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도 벌써부터 더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몇몇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우리 라디오 매체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다른데 이렇게 하다가 라디오 매체로서의 그런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방송을 뭐 축소를 하고 뭐 그러면 그게 뭐 라디오 뉴스냐? 이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5년 후에 10년 후에 언론사를 뭐 라디오 매체다, TV 매체다 이렇게 기억하는 20대, 30대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KQED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보다는 크지만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기반으로 한 라디오 방송사로 출발한 언론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TV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릴테이프 돌리면서 진짜 라디오 방송을 했던 언론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직 언론인 그분 이제 성함이 쿤이라는 분인데 쿤이 얘기를 하기를 일단은 KQED에서는 라디오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인터넷 부에서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짧게 디지털 뉴스화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노컷 뉴스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퍼스트 필로소피를 적용을 해서 네가 라디오 기자지만 우리는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도 적응을 해야 돼. 모든 기자와 모든 PD들에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좀 변화를 도모를 했다고 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첫 번째 사진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KQED는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했거든요. KQED 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한 향후 10년, 20년 후까지의 그 로드맵을 정해요. 이게 이제 그 KQED 랩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200명의 PD 기자, 저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뭐 마케팅, 뭐 경영진 등등에서 온 사람들 다 합해서 400명.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40, 50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KQED 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전에 소통 얘기를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뭐 기자나 PD나 뭐 각 국간 그 뭐 여러 가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기주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벽이 높아져 있는 거를 만약에 우리도 CBS 랩이 있어서 약간의 인력과 돈과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랩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뉴미디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10년 후까지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받지는 못했지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로드맵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꼭 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보도국에서 몇 명, 뭐 편성국에서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막 논의를 해요. 솔직히 밖에 있는 보도 기자들은 애지간한 관심이 없으면 그거 막
팔로우하면서 챙겨보기 쉽지 않거든요. 위에 이제 뭐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몰라요. 관심 없으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의 부족도 있겠지만 구조 자체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KQED 랩에서 이제 뭐 투자도 해요. 그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킥오프 킷이라고 해서 장애물을 이제 킥오프 해버려라 이런 뜻을 만든 건데 보면 수첩, 펜, 당 떨어질 때 먹으라고 이제 초콜릿, 커피 쿠폰, 뭐 법인카드,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 너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쓸 수 있도록 어딘가 취재를 가서 정말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는 기자들은 확 클 수 있는 거고 또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푸시를 하고 지원을 해준다는데 내 기사, 내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거부를 할 수가 있을까? 조금의 트리거만 있으면 굉장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좀 부럽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KQED의 2020년까지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그분은 거의 이렇게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구조를 그냥 전체 그 회사의 전체 틀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이런 좀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중심이 그냥 콘텐츠예요. 아츠,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뉴스, 뭐 베이에어리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베이에어리아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PD 기자 구분 없이 콘텐츠 중심으로 취재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뭐 몇몇이 모여서 멀티 플랫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플랫폼으로 그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취재를 하고 뭐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멀티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이게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사실 지금 내가 그러면 왜 못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콘텐츠보다는 현재 관성에 따라가게 되고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뭐 뉴스쇼도 그럴 것 같은데 뭐 당장 그 이슈를 막 따라가야 되고 없는 인력에 내일 당장 막 섭외를 막 해야 되고 막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막 작가님들이랑 막 PD 선배들도 그렇고 막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도국도 그렇거든요. 사실 막 아침마다 발제 올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계속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그냥 관성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콘텐츠의 질이 차별화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콘텐츠 중심으로 진짜 막 다 탈피하고 뭐 PD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협업을 해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진성 선배랑 어디를 나가서 하면 선배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상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뭐 장비 같은 게 뒷받침이 된다면 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모두 모아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면 뉴스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우리 뉴스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을 살려서 뭐 영상물로 좀 만들어 보자. 이 부분은 뭐 애니메이션처럼 꾸미면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영상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이게 이제 TV로도 나가고 라디오로도 나가고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CBS에 정말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기자나 PD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뭐 유튜브가 막 대세인 것 같으니까 당장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끌려가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여기서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을 할지 어떤 콘텐츠가 먹힐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잖아요. 어떻게 협업을 할지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뭐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이제 가 있는 뭐 선후배분들을 만나서 그냥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유재단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런 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가서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이에 너무 장벽이 많은 거죠. 보도국 콘텐츠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디미세네 콘텐츠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보도국에서 나를 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진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좀 리딩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보고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대한 좀 수요가 이제 보도국에서도 그런 거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 기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영상 이제 하시는 동료 분들한테 이제 막 그런 거를 가외로 좀 부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게 확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자발적인 움직임이니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제가 코너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제 동기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제 영상 그 편집해 주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일이 있고 너무 바쁜데 거기에 가서 또 가인 일을 부탁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고생을 해주시는 것도 알고 한데 더 뭔가 요구를 하기가 되게 죄송하고 그럴 수 있는 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회사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또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여러분들 소통을 해보면 그런 고민들이 없는 건 아닌데 선뜻 뭐랄까 그 트리거를 당기는 분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 편기자로서의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한 2, 3년 전부터 그 이제 디지털 본부의 인력들, 뭐 영상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인력들을 뭐 물론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거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정규직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SBS 이제 최근에 기자협회부에 실린 기사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리딩을 해서 뭐 부서를 15개에서 10개로 통폐합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심층 뉴스 관련 부분을 강화를 하고 에디터 제도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판을 크게 흔들어 가면서 여러 이제 국간 뭐 구성원 간 소통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해보는 것.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모두한테 업무 부담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이거 할게. 돈이 없어. 인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야지. 안 돼. 안 돼. 해야지. 안 돼. 안 돼. 해야지. 이런 구조를 정말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거를 탈피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갈 방향이라면 정말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걸 정말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좀 얘기를 해보자. 무엇보다 좀 같이 얘기를 하자. 분리해서 하지 말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기자, PD, 뭐 기술고 뭐 이런 거 다 구분 두지 말고 한번 정말 콘텐츠만 생각하고 한번 일을 해보자.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개인기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국간, 부서 간의 콘텐츠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왜 안 될까? 여기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면 사실 그 잔가지들 다 쳐내고 우리가 진짜 확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진짜 힘들게 막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좀 가지고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거기서 많이 들은 말이 퓨처리스틱 띵킹이라든지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은 한 발 더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경영진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큰 틀에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구성원들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보도국에서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나와서 저는 연수를 다녀와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이런 걸 한번 바꿔볼까요?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리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하니까 정말 그런 소통을 기반으로 경영진의 좀 퓨처리스틱 띵킹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소비자 마인드 사고인데 완전 반대말 적혀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마인드 사고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고 되게 자기 검열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근데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독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사실 되게 지역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보도국에서 누구를 인터뷰했는데 그게 CBS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CBS 보도국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같은 CBS 안에서 CBS 이름으로 나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좀 힘을 하나로 모아보면 어떨까? 소비자 마인드 사고에서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한 곳만 노력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 자신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현실이고 위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 벽을 허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논의는 과연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템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려고만 하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디에든지 해결 방법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장치에 의지한다는 것에 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